사람들이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안 사요. 안 사죠. 그리고 집값이 오를 때 사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하면 어떤 분들이 야 네가 사지 말라고서 안 샀어. 주식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빠지는 주식 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바닥에서 샀는데 지하가 있는 거.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절대 그렇지 않다. 빠지다가도 바닥 찍고 오른다는 거예요. 계속 빠지는 부동산은 없다. 네, 그렇죠. 네.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저희가 내려드리는 지식 한잔하고 가시죠. 어서 오세요. 경제살롱의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즘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던 추세에서 이제도 정부의 정책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셔보고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뭐 주식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졌던 게 지난 몇 주 혹은 몇 달간의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정책이 갑자기 좀 쏟아져 나오면서 물론 예고를 했지만 한번 현재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상황으로 제가 좀 보면 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제가 서울 아파트 가격의 매매 가격 지수를 월별로 따져보면 최근 2년간 일종의 표준 편차라고 해서 가격 변동률이요 2%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주식 시장은요 1%대 변동률이에요. 2%대면 사실 이게 되게 작은 것 같지만 금액이 부동산은 10억, 20억, 30억이니까 2%면 상당히 크죠. 뿐만 아니라 주식보다 막 더 많이 변한다고요. 와, 왜냐면 주식만 해도 사실 2% 3% 이렇게 떨어지면 사이드카 발동하잖아요.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맞는 그 말씀. 정도구나. 예, 그래서 일단 최근에는 오르는 폭이 그 정도였고, 네. 이 오르기 전에는 빠지는 폭이 그 정도였고, 이럴 것처럼 사실 변동 폭이 컸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동성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건 사실 위험이고 그런 위험이 커져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격을 여쭤보셨으니까 최근에 뭐 지표들 나오는 건 거래 가격, 매매 가격을 보면 저희가 쉽게 말해서 최고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최고가에서 한 85%에서 9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와, 네. 그리고 뭐 일부 아파트는 또 그 전고점이라고 그러죠. 네.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죠. 네. 근데 전고점을 넘은 아파트들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은 맞다. 네. 하지만 사실 그 오른 지역을 따져보자면 굉장히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강남 3구 이런 지역인데 사실 많이 오른 지역들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빠질 때도 많이 빠졌었어. 변동성이 오르는 것만 큰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도 그렇죠. 폭이 크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그만큼 막 2, 3%씩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네. 예를 들어서 빠질 때도 많이 빠지고 오를 때도 많이 오르는 이런 변동성이 큰 지역이 네. 바로 우리라고 말하면 요즘에 그런 선호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이 사실 변동성이 훨씬 더 큰 거죠. 네. 마용성 여기에다가 아마 강남 3구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뭐 서초, 용산, 강남 이쪽은 뭐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거나 좀 많이 올랐다. 그쵸. 그렇다면 사실 대표적으로 서울의 어떤 집값의 지표를 얘기할 때는 또 노원 쪽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노원 쪽도 한번 좀 짚어보죠. 노원 쪽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노원 쪽은 다른 지역 대비해서 뭐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뭐 한 보합 수준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한데 큰 변화는 없다. 근데 저희가 노원구를 얘기하는 이유가 노원구의 가격이 오르면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거 강조하셨잖아요. 노원이 올랐다는 뜻은 다른 곳은 다 올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 왜냐하면 노원구는 상대적으로 실거주 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노원구의 수요가 붙고 증가한다는 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건 투자 수요가 있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는 실수요자들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노원구까지는 가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88 대책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나눠서 이야기를 했고 또 정책의 주요 포인트는 뭔지 쟁점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아파트 가격의 큰 변동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2주 지났는데 뭐 큰 변화는 없고 그리고 88 대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급 대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년 후에 나올 공급 때문에 당장에 뭐 이런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로 큰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는 좀 있어요. 뭐냐면 88 대책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급 늘리겠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니까 이제 재건축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대표적으로 목동 이런 지역들 그렇죠. 그런 지역은 이제 호가가 오르기 시작했죠. 규제 완화해 준다니까 네. 당연히 호가를 오르는 게 네. 뭐 당연한 시장의 변화고 오히려 그런 반대되는 결과죠. 예를 들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의 호가는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상승세는 크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대책 이후에도 그렇죠, 대책 그렇죠. 발표 이후에도 근데 중요한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04년 7월 네, 7월 거래량이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서울의 아파트가 9,500건 정도 예측이 되고요. 네.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8,8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신고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8,500건 정도 예상되는데 이제 2024년 8월부터는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이제 거래량이 먼저 감소하는 시장이 조금 연출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주요 골자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급 대책. 근데 공급 대책은 저희가 항상 대표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공급 대책은 당장 다음 달 내년의 문제가 아니다. 못해도 5년, 7년 사실 그것도 짧은 거고 10년 뒤의 일인데 그걸로 잡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좀 더 복합적으로 이제 수요에 대한 것도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된다. 카드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수요에 대한 이 정책도 지금 정부가 내비친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공급 대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쉽게 말해서 말빨이 네. 안 먹히니까 그렇죠. 이제 수요를 좀 억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대표적으로 명시적으로 나오는 건 일단 하나인데 네. 뭐냐면 스트레스 DSR이 9월부터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수도권에는 가상금리를 더 많이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1.2% 네. 뭐 아시겠지만 와.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 총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걸 하나 발표했고 네. 이제 지금 공교롭게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한 건 아니고 계속 시장이 이렇게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수요가 올라오면 그래서 총량 규제도 하겠다. 그러니까 총량 규제라는 게 대표적으로 LTV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서울의 아파트를 사면 최대 80%까지 대출이 돼요. 네. 그래서 요즘 막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7억 원씩 대출 받아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많이 붙었는데 그건 LTV를 정부가 완화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네, 네. 40%에서 50%, 50%에서 70%, 70%에서 80%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줄인단 말이에요. LTV가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죠. 이건 네. 더 DSR보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LTV를 갑자기 50%로 줄인다. 그러면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카드도 쉽게 말해서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대출을 좀 조이면서 수요를 강제적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기를 늦추는 것일 뿐이지. 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막을 수 있는 적합한 카드인가? 이거 확실히 막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하셨는데 뭐냐면 수요를 늦춘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반대로 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요를 당겼어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미래 수요를 당긴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대로 이제 규제 강화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이연될 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가 못 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또 하나 잘 보시면 요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감 추인데 어떻습니까? 4월부터 매월 5조 원 이상씩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최근 집값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대출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출이 줄으면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고 집값도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예. 이거는 사실 이제 대출을 통해서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들의 어떤 수요를 줄이겠다. 그럼 결국은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현금 부자, 현금을 들고 있는 그만큼의 집을 살 수 있는. 그렇다면 이 현금 부자들이 살 수 있는 집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층은 가격이 계속 상승 혹은 머물러 있고 실수요자들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 이런 집들은 계속 좀 떨어지고 그냥 결국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평균을 따져봤을 때는 또 보합이 되는 게 아닐까. 결국은 집값 상승세라는 게 평균 수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좀 통계의 어떤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있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은 집을 살 마음이 없어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서 이 가격에 사서? 그러니까 아니 현금이 아무리 맞다고 그래서 돈 벌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삽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십억을 그냥 나 돈 많아서 쓸 거야.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물론 자기가 사용할 집은 사겠죠. 네, 네. 쉽게 말해서 부자들은요 이미 집을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대출 규제를 하면 영향이 좀 클 수도 있고 네.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그런 영향이 사실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근원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모든 재화나 자산 시장이 그거를 보면 시장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에요. 네. 근데 이게 7월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동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전장을 볼게요.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 뭐냐면 7월에는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네, 전체는. 네. 그죠? 근데 성동구는 어때요? 7월이 꺾였구나. 꺾였죠. 네. 무슨 얘기냐면 성동구가 가장 많이 올라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발주자구나. 그치. 아.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계속 사야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수요가 못 받쳐준다는 걸 성동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가격 상승은 꺾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러니까 단계별이죠. 단계별로 네. 첫 번째는 거래량이 줄 거예요. 거래량이 줄 거다. 성동구처럼 네. 이제 다른 지역들도 거래량이 줄 거예요. 거래량이 주는데 이제 가격이 하락하려면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공급이 증가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싸게 팔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아니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데 왜 팝니까? 불안해서 기회라고 생각.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이 기회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함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공급이 증가한 거에서 이제 다시 수요가 줄어들어.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과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정책들을 내놓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대응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 부동산도 심리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야, 내가 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뭐 규제 한다고? 야, 이거는 절대 안 먹힌다. 난 영끌을 지금 하겠다. 지금 이제 영끌 쪽들이 나올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대표님이라면 좀 어떠한 시각으로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제 얘기를 배제하고 네.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네. 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안 사요. 안 사죠. 그리고 집값이 오를 때 사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하면 어떤 분들이 야 네가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샀어. 아니 그러면 제가 무슨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시장을 얘기 드리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빠질 때 왜 사람들은 안 살까요? 그리고 가격이 오를 때 왜 살까요? 사실 이거를 왜 고민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구간에는 사실은 확률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을 언제 마련해야 되느냐? 당연히 집값 빠질 때다. 빠질 때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때 더 오를까봐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다시 빠지면 또 더 빠질까봐 안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걸 반대로 하셔야 된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그럴 시기라는 거예요. 아 이미 끝났어. 뭐 이제 계속 오를 거야.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네. 제가 예측하건대 어. 다시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집값이 빠질 때 내지 말을 하자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빠질 때 불안하지만 그 모든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항상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떨어질 때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가치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빠지는 주식 사면 큰일 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계속 빠지거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샀는데 지하가 있는 거고. 맞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안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아, 엔비디아 발통해서 아주 박살이 났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쉽게 말해서 주식 살 때는 안 좋은데도 오르는 주식.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의해야 돼요. 그렇죠. 사용 가치가 없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 절대 그렇지 않다. 빠지다가도 어느 순간 오면 사용 가치 정도의 수준이면 다시 이제 쉽게 말해서 바닥 찍고 오른다는 거예요. 아, 사용 가치 이하로는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되고 네. 그러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빠지는 부동산은 없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시장을 전망하는 거고 별개로 이런 어떤 생각이나 관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분석을 해보건데 뭐 저희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니지만 분석을 해보건데 여러 데이터들이 변동성의 폭을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집값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오히려 사용 가치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보면서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좀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투자라든지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위험은 변동성이에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위험을 어떤 위험으로 착각하시냐면 손실 혹은 네. 내가 없는데 더 오를까 봐. 네.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본질적인 위험은 아니고 변동하는 게 위험하거든요. 네, 그런 네, 차원에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변동이 크죠. 엄청나죠. 네. 근데 이렇게 위험한 구간에 막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그것도 가격을 올려가면서 산다? 네.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런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근데 몰라 나는 뭐 레버리지 일으켜서 엄청나게 떼돈 벌 거야.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대할 수 있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감내하는 게 예를 들어서 30, 40대, 뭐 20대 이러니까 그렇죠.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정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는 계속해서 정책을 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정책들로 말미암아 부동산 시장이 뭐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좀 변동 폭이 줄어드는 게 가장 또 시급하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 얘기도 했지만 정책의 목표는 가격을 낮추거나 올리거나가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네. 뭐냐면 이 변동폭을 줄이는 게 그렇죠. 목적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막 규제책에서 내리고 가격이 내리면 또 부양책에서 올리고 이게 정책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변동성을 줄여야 돼요. 네.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가 발빠르게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가 이광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